카카오뱅크가 내년 중 스마트폰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누적 단기 순이익이 올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정부와 여론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세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어 현대차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카카오뱅크가 내년 중 스마트폰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카카오뱅크 대출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면 언제든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내년 1분기 중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 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내놓는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다른 대출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부 정책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포커스를 젊고 그다음에 중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월세 대출을 먼저 취급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그 이후에 취급하겠다 이런. 카카오뱅크는 내년 중 자동 이체 통화관리 서비스도 내놓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요금, 보험금 등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 계좌 서비스로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롯데그룹과 함께 이달부터 계좌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계좌를 기반으로 중간 사업자 없이 제휴업체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업 준비도 본격화합니다. 내년 상반기 예비 인가를 추진하고 2019년 하반기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출범 100일간 계좌 개설 고객 수 435만 명, 체크카드 발급 318만 장, 수신 4조 200억 원, 여신 3조 3,900억 원 등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90%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해외 송금은 3만 4천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누적 단기 순이익이 올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업계 분위기도 좋을 만한데요. 내년 본격적인 실손보험료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호실적이 정부와 여론의 보험료 인하 압박을 더 키울까 찜찜한 상황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국내 빅3 손해보험사들이 3분기 만에 올해 연간 목표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1조 44억 원을 거둬 애초 9천억 원대 목표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특히 순이익 1조 원 돌파는 52년 삼성화재 역사상 처음입니다. 동부화재에서 사명을 바꾼 DB손해보험은 5,252억 원을 거둬들여 목표로 삼았던 5,0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4,050억 원을 제시한 현대해상도 3분기까지 4,0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적 호조가 내년 정부가 예고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무게를 더할까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보험사들은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지면 적자폭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울상을 지어왔는데 올해 실적이 인하 여력이 큰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까지의 호실적은 지난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에 힘입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둬들인 효과가 누적된 것으로 3분기만 놓고 보면 장사를 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삼성화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2천억 원을 조금 넘어 지난해보다 6.4% 감소했고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각각 14.5%, 10.2% 줄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남부지역 침수 피해로 자동차와 일반 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영향입니다. 통상 날씨가 추워지면 자동차 사고가 늘어 상반기 호실적을 이끈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4분기에도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와 상관없이 이미 연간 목표 실적을 넘어선 상황이라 내년 실손보험료 인하 때 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목소리를 키우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구글세,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말인데요. 최근 이혜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이 구글세를 언급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글세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전 의장이 지난 국감에서 규제 역차별에 대해 쏟아낸 작심 발언입니다. 구글은 이혜진 전 의장의 발언에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구글은 이 전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내 세법과 조세 조약을 준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구글이 설전을 벌이면서 구글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연매출 1조 6천억 원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은 터무니없게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 회피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90만 원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과세율이 적은 싱가포르로 보내고 1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애초에 구글 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의 지사인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구글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외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도 국감장에서 국가별 매출은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구글이 유한회사로 등록해 공시 의무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9월 외부감사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10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시만으로 구글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으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세조약 등 국가 간 협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모인 국제공조체제 BEPS를 통해 구글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지만 BEPS의 시한이 2020년인 만큼 이 기간까지 본격 과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의 압박이 거센 만큼 현대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어제 삼성, 현대 등 5대 그룹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이 다음 달까지 변화하지 않으면 구조적 처방에 나설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순환출자 해소가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순환출자 구조란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또 B기업이 C기업에 다시 C기업이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 순환출자 고리.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그룹을 지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차의 지배구조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지배구조의 핵심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 20.78%를,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88%를,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꾸준히 주력 계열사 주식을 사모으고 있지만 보유 지분이 현대차 2.28%, 기아차 1.7%에 불과합니다. 순환 출자 해소를 두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우선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오너일가가 되사들여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3조 원가량의 자금이 들어 쉽지 않은 상황. 이외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를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해 각각의 투자 부문 회사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각 사업 부문 기업 인수에 돈이 솔창게 들고 합병 비율과 과정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녹록지 않습니다. 순환 출자 해소라는 숙제를 받아든 현대차 그룹.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는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하면서 드디어 이달 중 1호 초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한 다른 4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미뤄졌습니다. 본격적인 초대형 IB 출범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했습니다. 인가안이 오는 8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1호 초대형 IB로 출범합니다. 초대형 IB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6월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4조 3,45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어음 발행을 통해 8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 7월 함께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한 다른 4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또 미뤄졌습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의 경우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초대형 IB 지정안이 상정됐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는 다음 선물위원회로 연기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지난 8월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초대형 IB 관계자는 인가가 지연된 원인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며 지정 취소나 보류가 아닌 연기인 만큼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IB 인가 지연은 지난달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윤석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초대형 IB의 대출 기능에 대해 업권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뿐 아니라 건전성도 함께 보겠다며 심사 기준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측의 반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아파트 단지들이 이번 주 청약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 어제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단지는 전국 22곳인데요. 청약 단지 중 86%가 넘는 19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반면 기존 아파트 시장은 전년과 비교해 70%가량 거래량이 뚝 떨어지며 새 아파트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새 아파트 시장의 인기는 꾸준한 모습입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이번 주 청약 접수를 받은 22개 단지 중 19곳에서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청약한 SK뷰 센트럴 단지가 123.8대 1로 가장 높은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분양 191가구 모집에 23,638명이 접수한 겁니다. 업계에선 송도 지역이 각종 규제에서 비켜나 있고 분양권 전매가 6개월 뒤에 가능한 만큼 실수요와 투기 수요가 동시에 몰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단지는 1,071가구 모집에 11,264명이 접수해 평균 10.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3.3제곱미터당 2,346만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00만 원가량 싸게 분양된 덕에 입주자 모집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머지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들은 한 자리에서 두 자리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새 아파트 시장과 달리 기존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3,7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5% 감소했습니다. 10월 거래량부터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일이 계약 후 60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10월엔 추석 연휴가 열흘간 끼어 있는 점을 감안해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서울은 지난 9월 말부터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돼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자금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업계에선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에 부담을 느낀 투기 수요들이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FTA 협상 목표를 정하고 통상 조약 체결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국익을 최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개정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한미 양국은 FTA를 더 호혜적으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 절차를 충실히 하고 온라인 의견 접수, 업종별 간담회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9월 경상수지 흑자가 122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1억 4천만 달러 증가했고 작년 6월에 비해서는 1억 2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1월에서 9월 누적 흑자도 933억 8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1위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2012년 3월 이래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수출은 550억 9천만 달러로 작년 9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상품 수지가 150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것도 경상수지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와 여행 수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각각 29억 달러, 1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부진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증시 투자보다 은행 예금을 더 선호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로더가 세계 30개국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가처분 소득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국 투자자의 19%가 은행에 예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구입이 16%로 뒤를 이었고 주식, 채권 등 증시 투자를 선택한 응답자는 12%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증시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글로벌 설문 결과는 사뭇 다른 수치입니다. 글로벌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자가 23%로 가장 많았고 은행 예치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경우 증시 투자 답변이 전체 45%에 달했고 홍콩과 일본에서도 각각 39%, 38%로 증시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 올라 0.19% 올랐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실수요가 두터운 인기지역 일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5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2.9%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기록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까지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의 발급 수수료 감면 혜택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와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 판별을 위한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오랜 시간 멀리 나가기엔 부담이 되고 가까운 곳에서 한나절 여행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시티투어 버스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버스를 타고 서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울긋불긋 단풍이 술을 놓는 가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기엔 아쉬운데요. 가까운 서울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가을 풍경을 한껏 만끽하고 싶을 때 이용하기 좋은 서울시티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시티 투어 버스는 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버스입니다. 서울의 핵심 명소 22곳을 반영한 도심 고금 코스와 서울 파노라마 코스, 야경 코스, 어라운드 강남시티 투어 코스 등 4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국내인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고금 코스는 광화문에서 출발해 덕수궁 남대문 시장,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이태원, 명동, 남산, 동대문을 거쳐 창경궁, 창덕궁, 인사동, 청와대, 경복궁까지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각 코스당 티켓 한 장만 구입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스에 나와 있는 각 목적지에 무제한으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하차 후 다시 버스에 오르고 싶다면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해 다음 행선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 1층 버스뿐 아니라 유럽형 오픈버스, 2층 버스, 트롤리버스 등 버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 도입한 지붕 없는 오픈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야외 구경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뚫려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좀 가슴이 좀 뚫리는 것 같아요. 광장시장. 그래서 거기 유명한 그 음식 좀 먹고요. 그 이제 뭐 구제 의류도 좀 구경도 좀 하고 싶고. It's nice. Yeah, it's good. To the President's Palace, the Blue House, and yeah. 40년 만에 내가 처음 여행하세요. 남편이 이래 정보를 알아가고 내가 이제 구경시켜 준다고 이래가 이제 시티버스를 타면 골고루 구경할 수 있잖아요. 최근 서울시티 투어 버스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방송으로 들을 수 있어 버스를 타고 다니기만 해도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외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 언어 서비스도 버스 안내 방송에 추가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서울을 직접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특히 지방에 올라오신 분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신 분들보다 비용적으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시티버스 티켓 한 장으로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 버스가 남산 위에 정상 위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버스를 타고 남산의 여러 가지 관풍을 관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티 투어 버스의 티켓 가격은 현장 구매 기준 한 코스당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만원입니다. 할인 행사를 할 때는 만원 내외로 이용이 가능하며 각 코스를 묶은 연결 상품은 25,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먼 곳으로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 아닙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풍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혹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여행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짧은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싣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내일 날씨는 무엇보다도 늦가을 추위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전주 역시 4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 산간으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최고 5cm나 예상됩니다. 산간도로는 이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까요. 각별히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도 10에서 30, 많은 곳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기가 예보돼 있어 추운 날씨에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은 3도로 크게는 오늘보다 10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역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은 기온에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추위가 밀려옵니다. 아침 기온 전주 4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여기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비가 온 뒤 그치겠고요. 특히 물결이 동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거세겠고 그 밖의 해상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가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역시 싸늘한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해 추위는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